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30대 임다경이고 3살 연상의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엄마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1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대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남편은 제 엄마를 자신의 엄마처럼 여기고 매우 잘해주고 있어요. 이웃에 살고 있어서 자주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외출할 때 같이 가자고 하기도 하고 지난 연휴에는 엄마와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제가 여행 후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자기한테는 친엄마 같은 사람이라며 자기 부모님께는 효도를 못했으니 장모님께라도 효도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 가지 일을 계기로 크게 바뀌게 되어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되냐고 하더라고요. 일이 막 끝났던 터라 통화 괜찮다고 하니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며 지금 당장 집에 와줄 수 있냐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 아까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너무 아파 운전할 수 없으니 운전 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많이 안 다친 것 같지만 걱정돼서 전화를 끊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에 앉아 기다리던 엄마를 바로 정형외과로 데려갔어요.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상태더라고요. 깁스를 하고 목발을 빌려 병원을 나왔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머물면서 당분간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대충 말을 해뒀기 때문에 남편은 정시에 퇴근했어요. 아들도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엄마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깁스가 풀릴 때까지 한 달 정도 여기서 살아도 괜찮냐고 남편에게 제안했는데 남편은 흔쾌히 괜찮다고 했어요. 골절이 다 낫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였죠. 하지만 집 청소나 집을 한 달씩이나 오래 비우면 안 좋다며 엄마가 망설이길래 청소는 내가 주기적으로 가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엄마는 조금 망설이다가 신세 좀 지겠다며 도울 일 있으면 도와줄 테니 편하게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약속대로 저는 주기적으로 집 청소를 하러 다녔고 엄마의 깁스를 풀어야 할 무렵에 제가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집 앞에 멈추는 거예요. 어라? 트럭이 여기 왜 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제 친오빠 임주원의 목소리였어요. 서둘러 현관으로 가보니 오빠와 새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오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골절된 걸 오빠에게 연락을 했을 때 오빠가 아주 무뚝뚝한 태도를 보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빠는 보면 모르겠냐며 이 집으로 이사 온 거라고 했고 엄마와 함께 살면서 보살필 거라고 했어요. 오빠의 대답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돌봐줄 거면 왜 좀 더 일찍 연락 안 했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동안 일이 바빴다면서 그래도 서둘러서 왔으니 고맙게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어딨냐고 묻길래 제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분명 말했었는데 그새 까먹었냐고 짜증을 냈어요. 오빠는 그런 말을 했었던가? 하면서 이제 곧 깁스를 풀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올 거 아니냐며 그 뒤는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빠는 이사업체에 짐을 풀어달라고 지시했어요.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걸까?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엄마에게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죠. 엄마는 아들과 함께 간식을 드시고 계셨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집에 이삿짐 싸와서 풀고 있어. 엄마는 들고 있던 간식을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들은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했고요. 저는 지금쯤이면 오빠가 짐을 다 풀었을 거라고 말했고 오빠가 엄마 집에 돌아오면 그 뒤는 알아서 할 거라고 말했다는 걸 알려줬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할 건지 물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할 게 뭐가 있냐며 깁스 풀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는 것도 미안하고 원래 살던 집이 편하다는 거였죠. 오빠네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걱정은 없는 건지
엄마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온 오빠 부부에 대해 저는 불안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네랑 같이 사는 거 걱정돼서 엄마만 괜찮다면 여기서 계속 지내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제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오빠는 예전부터 영악한 면이 있었고 그런 것이 어른이 돼서도 고쳐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오빠에게 엄마를 맡기려니 남편도 설득해봤지만 엄마는 고집스럽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빠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엄마를 보자마자 괜찮냐고 걱정했다는 말을 하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한 걸 아는 저는 정말 가식스러워 보였어요. 오빠, 정말 엄마 잘 보살펴 줄 거지? 이제 막 깁스를 풀었으니까 앞으로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해. 알아. 재활도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 너는 너무 걱정이 많아. 새언니는 오빠보다 6살이나 어린데 항상 오빠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알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엄마도 걱정하지 말라며 저보고 그동안 고마웠다며 다시 일상생활 잘하고 지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엄마와 오빠네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그 후 얼마간은 엄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특별히 하시는 말이 없길래 잘 지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메시지 답장이 점점 늦어지더니 2달이 지나자 거의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직접 집으로 가보니 새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보고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며 새언니는 걱정할 게 뭐가 있냐며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고 했지만 새언니는 그건 본인에게 물어봐야 하니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에게 직접 연락을 해본 적도 있어요. 오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자 오빠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라서 계속해서 말하냐며 그만 좀 걱정하라며 화를 냈어요. 저는 그냥 딸로서 아픈 엄마가 잘 지내는 건지 걱정하는 건데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차라리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엄마 만나러 가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 때쯤 3개월이 지났고 정말 안절부절 못해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현관을 부수고 집에 들어가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 걱정에 남편에게 말해봤어요. 엄마한테서 연락이 전혀 없어. 만나러 가도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엄마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도 저처럼 걱정이 되는지 억지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밤 11시쯤 내일을 위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때마침 인터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며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그러자 현관 앞에 있는 건 초췌해진 엄마였어요. 남편과 서둘러 현관으로 가봤어요. 봄을 지나 초여름에 가까운 날이었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엄마의 모습은 매우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엄마를 바로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 3개월 전만 해도 조금 통통했던 엄마는 살도 빠지고 옷도 다해지고 꼬질꼬질해 보였어요. 늦은 시간에 미안해. 집에서 쫓겨나서 그런데 패 끼치지 않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울면서 부탁하는 엄마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분명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민폐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 있어도 괜찮아. 여보, 당신도 괜찮지? 진짜 열받네. 저는 열받는다는 남편의 말에 쌓여있던 분노가 남편에게 터져나왔어요. 열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가 이런 상태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까는 당신도 걱정된다고 했잖아. 그러자 남편은 저보고 진정하라며 열받는다고 말한 건 형님 부부 때문에 열받는다고 말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장모님은 당연히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거라고 했고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형님네에게 지옥을 보여줘야 한다네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장난치기 전에 들떠있는 소년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목욕시키고
잔치국수를 만들어 드렸어요. 소화가 잘 되는 거라 지금 이 시각에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목욕하고 나온 엄마는 예전보다 많이 마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양손 손가락 관절이 다달아서 새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국수를 다 드시고 나서 연고를 양손에 발라드렸어요. 남편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말하기 싫은 건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줘. 엄마는 결심한 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원이랑 며느리는 악마가 따로 없었어. 네 아빠가 물려준 유산도, 생명보험금도, 내 저축도, 연금 수입도 모두 다 뺏어갔어. 둘이서 명품 쇼핑하고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나는 그동안 집에서 집안일 해야 했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폰도 뺏기고 결국 더 뺏을 것이 없으니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만약 아직 돈이 있다면 그 집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남편의 말에 엄마를 다시 왜 돌려보내냐고 되물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좀 더 그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데 이유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아니 3일만이라도 좋으니까 돌아가서 그 둘이 하는 짓을 모두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했어요. 증거만 모을 수 있다면 확실하게 지옥에 보낼 수 있다고 했고요. 엄마는 3일 정도는 참을 수 있다면서 남편과 둘이서 긴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날 우리는 100만 원을 엄마에게 줬고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돌아오기까지 3일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3일 후 엄마가 다 끝났다는 표정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힘들었지? 미안해.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 엄마에게 받은 건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그건 남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어요. 무슨 용도로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지만 아무튼 재생해보니 오빠네가 엄마에게 한 폭언과 욕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훌륭한 증거인 거죠. 이런 짓을 3개월 동안이나 참아낸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바로 내용증명서 작성에 착수한다고 했고 위자료와 사용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증거 영상도 있으니 경찰서에도 갔어요.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끼니도 거르게 하고 외출하지 못하게 한 건 분명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빠네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간 건지 얼마 안 가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를 회유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단호하게 대처해줬어요. 전화로 할 말은 없으니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칠 거라고 죗값은 최대한으로 받게 할 거라는 말도 했어요. 만약 무슨 수작이라도 부리는 게 보이면 그땐 빈털터리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도 했고요. 결국 우리의 요구대로 엄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돈도 일괄적으로 반환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당연히 해고됐고 단번에 거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엄마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고 오빠네는 지낼 곳이 사라진 거죠. 그 후에 엄마는 오빠와 영영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확실히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새언니한테 이혼 서류를 받았고 새언니는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결국 혼자서 빚과 생활고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되니 경마장을 기웃거리나 본데 아마 남은 돈마저도 얼마 안 가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엄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평생 고통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엄마는 우리와 함께 계속 살기로 했고 살도 예전처럼 다시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안일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여유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모두 해외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에 사는 황도영이고
남편과 유치원생 딸 소망이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동거하기 전에는 아파트에서 가족 3명이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시댁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원래 살던 아파트는 시댁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남편과 제 출퇴근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었기에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근래 시어머니의 태도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아주 친절하고 온화한 이미지였어요. 시댁에 놀러가도 제게 시키는 것 없이 편하게 있게 해주셨고 맛있는 요리들도 직접 해주셔서 사이가 아주 좋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청소나 정리정돈이나 요리까지 모든 걸 간섭하시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기분 상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지 그저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남편은 전혀 무관심했고요.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보이는 말을 바로 앞에서 들었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TV나 폰을 보면서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동거하기 전까지는 잔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잔소리를 하니 왜 그러시는지 물어봐달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니냐며 오히려 저보고 괜히 탓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아마도 남편은 모든 걸 제 탓으로 치부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더 나쁘다느니 엄마한테 패 끼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끝내는 본인도 일하느라 피곤하니 일일이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까지 말했어요. 더 이상은 남편에게 의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유치원생인 딸뿐인데 아직 어리지만 눈치 빠른 딸을 보면 제 딸이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딸이 대단한 건 시어머니 앞에서는 귀여운 손녀 노릇을 하다가도 엄마인 제 곁으로 돌아오면 할머니 상대하기 귀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 잘해주고 말 잘 들으면 과자 사주니깐 어쩔 수 없다고도 말하더라고요. 이게 유치원생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IQ가 엄청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간절히 원하는 게 과자라는 걸 보면 아직 애는 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편인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시누이예요. 시누이는 독신으로 같은 지역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딸과 함께 시누이 아파트로 놀러 왔어요. 시누이는 매일 일에 쫓겨 바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아주 바빠요. 열심히 일한 덕인지 곧 승진도 할 거라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으면 하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죠. 하지만 시누이는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연애나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다만 아이는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조카인 제 딸을 굉장히 귀여워해요. 게다가 유치원생답지 않은 생각을 하는 딸과 시누이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저는 요즘 시어머니가 변한 것에 대해 시누이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머님이 예전 같지가 않으신데 왜 변하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시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혹시 엄마가 소망이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확실히 요즘 시어머니의 소망이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긴 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자기 곁으로 불러서 간식을 함께 먹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소망이를 떼어놓지 않고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소망이가 엄마랑 놀겠다고 말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는 유일한 손녀가 소망이니까. 그래서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이유는 알겠는데 개선책이 있을까요? 둘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던 차에 소망이가 등장해 지금 사는 시댁보다 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즉,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그만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선은 남편과 상의해 보기로 했어요.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고 소망이가 꿈에 빠져 있는 시간. 저는 의기양양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게다가 어머님은 소망이가 집에 있으면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해서 소망이도 부담스러워해. 그거 사실이야? 엄마 때문에 힘든 건 당신이잖아.
괜히 소망이까지 거론하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이제 어머님과의 동거는 더 이상 무리라고 생각해. 가능하면 예전처럼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 셋이서 살고 싶어. 그거 진심인 거지? 그러면 당신 혼자 나가는 건 어때? 나랑 소망이는 여기 남을게.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 혼자 집에서 나가라는 건 이혼하자는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이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어요. 이제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 저는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침대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려고 누웠네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여전했어요. 저에 대한 폭언은 사라지지 않았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일이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화장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남아있잖아. 긴 갈색 머리인 거 보니 네 머리카락이겠지? 처음부터 다시 청소해. 머리카락이 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한다는 건 시간 낭비잖아요. 하지만 반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망이에 대한 태도도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옆에 껴안고 있으려고 하시고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끈적끈적해 보였어요. 정신력이 강한 소망이도 지겨워하는 듯 보였어요. 우리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일요일 쉬는 날인데 뭐 하는 거 있어? 여자들끼리 모임이나 하자고. 또 속상한 일 잔뜩 쌓인 거 아니지? 신우이는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는 신우이의 아파트에 놀러 갔으니 이번에는 여기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이기로 한 당일에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볼일 본다고 외출하셨고 남편은 소망이를 데리고 외출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신우이 둘이서 모임을 하게 됐어요. 점심 전에 온 신우이의 손에는 술이 잔뜩 들려 있었어요. 사실 저와 신우이는 술을 좋아하거든요. 신우이와의 술자리는 점심때부터 계속되었어요. 아마 이대로 누군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실 것 같았어요. 술자리는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가 사온 술을 다 마셔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술이 모자라서 제가 동네 편의점까지 술을 사러 가게 된 거죠. 이때 신우이도 함께 갔더라면 아무리 주당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취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 같으면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편의점을 휘청이며 20분 만에 겨우 도착했어요. 그 후 술 판매대에서 헤매는 데만 10분. 돌아오는 길도 20분 정도 걸려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시댁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넋이 나가 혼자 서 있었어요. 안에 있는 신우이는 어떻게 된 거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신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불길 속에서 소방관 한 명이 나왔는데 품에는 신우이로 보이는 사람을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참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실린 구급차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신우이를 걱정하며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폰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받았어요. 전화를 걸은 건 시어머니였어요. 이웃집에서 너가 많이 다친 것 같다고 하던데 괜찮은 거야? 네? 저요? 저는 편의점 가느라 집에 없었는데. 뭐? 그러면 진아가 다친 거야? 너는 아무데도 다친 데 없고. 왠지 이 말투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화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침묵한다는 건 제 말에 대한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병원으로 오세요.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요. 제가 냉랭한 어조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병원 이름을 듣고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도 불렀고 30분 후에 시어머니는 남편과 소망이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변명 타임이 시작됐어요. 우선 이 일은 모두 엄마가 시킨 거야.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늘은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 소망이가 셋이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시댁 근처에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제가 쇼핑을 하러 나간 걸 본 남편은 여기서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와 신우이의 체격이 비슷했고 헤어스타일도 둘 다 검정 긴 생머리였어요. 남편은 신우이가 나왔다고 생각했고 신우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편의점까지 가는 중이었죠. 남편은 집에 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표는 처음부터 저였던 거죠. 저는 계획을 세운 시어머니와 실행범인 남편을 향해 화를 냈어요. 그때 소망이가 말을 꺼냈어요. 소망이 말로는 할머니와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데 그 내용은 지금 불 지르러 가겠다는 거였던 거죠. 유치원생 아이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함께 지내면서 소망이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언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른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바로 경찰관이죠.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경찰관은 곧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연행해 갔어요. 방화제는 죄가 매우 무겁다고 알고 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행히 신우이는 목숨은 건졌어요. 제가 장보고 오길 기다리다 잠이 들었지만 불이 난 걸 다행히 알아차렸다고 해요. 화상을 입은 신우이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신우이도 많이 슬퍼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신우이를 잘 보살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들의 자백도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이 예정돼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을 꾸몄느냐고 물었더니 소망이를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소망이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없어지면 분명 소망이를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지? 저와 남편은 결국 옥중 이혼을 하게 됐어요. 죗값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신우이 치료비도 청구했어요. 신우이는 아직 병원에 있어야 하기에 제가 대신 변호사를 고용해 진행해줬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소망이의 양육비를 일괄 지급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남편도 빈털터리가 되었고 출소 후에는 상당히 힘든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반면 우리는 소망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수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일을 잘 익혀서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신우이와는 꽤 자주 만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울기만 하는 날이 계속됐지만 소망이의 위로와 격려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큰일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